저 천한년이 어전에서 미쳤느냐? 당장 목을 쳐라! 조선 팔도의 문장가들이 모인 품평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천안 노비계집이 왕이 보는 앞에서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들고 있던 서책에 물을 끼얹어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모두가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허나 다음 순간 품평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물에 젖은 서책의 표지가 붉게 물들더니 감추어져 있던 두 개의 이름이 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20년간 남의 혼을 훔쳐 대제학 자리를 탐하던 자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한 노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본 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지요. 이것은 부탄자루로 권력의 칼을 꺾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한양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거리마다 서책을 파는 서사가 즐비했고 선비들은 시 한 수를 두고 밤새 토론을 벌이곤 했지요. 임금께서 몸소 학문을 장려하시니 온 나라에 문풍이 일어 글 모르는 이가 부끄러움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그 찬란한 겉모습 뒤에는 씻을 수 없는 더러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도가의 권력은 학계와 문단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힘없는 선비들의 피땀 어린 글이 하룻밤 사이에 권문세가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감히 입을 여는 자에게는 모함과 투옥이, 끝내 굽히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피마골 뒷골목에는 그리하여 빼앗긴 글을 삼키고 눈물을 흘리는 선비들의 한숨이 밤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그 피마골 뒷골목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곳, 한양 남쪽 끝자락 허름한 토담집에 금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좌의정 윤대감 가문에 딸린 외거노비였습니다. 아버지 유백은 관아의 세금 대장을 정리하는 살이었으나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그 뒤로 금이는 병약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하루하루를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하늘은 금이에게 가난과 천한 신분을 준 대신 범상치 않은 재주를 내려주었습니다. 한번 본 글귀는 다시 펼쳐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자가 넘는 문장도 단 한 번 눈에 담으면 그대로 붓끝에서 흘러나왔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 몰래 건네준 천자문 한 권이 금이의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금이의 생김새는 비루한 삼배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볼은 야위였으나 눈망울 많은 가을 연못처럼 맑고 깊었고 붓을 잡아 쥐었을 때면 천한 신분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고한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지요. 부당한 일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강단 또한 금이의 타고난 성정이었습니다. 아비를 죽음으로 몬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나 금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비의 억울함을 밝히리라는 다짐 하나가 금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금이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약 한 첩 지어 올리려 해도 돈이 없으니 금이는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삭바느질과 빨래를 했지요. 허나 노비의 살기란 것이 쥐꼬리만도 못하여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밤마다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편 좌의정 윤대감의 사가에는 윤서진이라는 서자 도령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심이 하늘을 찔렀으나 정작 스스로의 재주는 그 욕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였지요. 모자란 재주를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남의 글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성정 탓에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선비 중 무사히 빠져나온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시장통 깊숙한 골목, 반쯤 무너진 대장간 뒤편에는 석 노인이라 불리는 괴팍한 늙은이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석 노인은 한때 주자소 최고의 활자장이었으나 조정의 비밀 문서를 인쇄했다가 모함을 받아 손가락 3개를 잃고 쫓겨난 사람이었지요. 세상을 등지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듯 보였으나 그 흐린 눈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선비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정에 절개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사내였으나 윤서진에게 가문의 시조와 문집을 통째로 빼앗기고 멸문의 위기에 몰려 있었지요. 이 4사람의 운명이 한자리에 엮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금이의 낮은 고대였습니다. 윤대감 가문의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 잔심부름을 하며 해가 질 때까지 몸을 혹사했지요. 허나 금이의 진짜 하루는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면 금이는 석 노인의 부서진 대장간 구석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금이는 양반들의 서책을 대신 베껴 쓰는 필사쟁이로 돈을 벌었지요. 노비가 그를 안다는 것이 발각되면 곤장 100대는 가벼운 것이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판이었으나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길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석 노인은 금이의 재주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늘 금이에게 먹과 종이를 내어주었고 활자와 종이를 감별하는 비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최근 한양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먹물로 찍어낸 가짜 서책들이 거리에 넘쳐나면서 포도청의 단속이 나날이 거세졌지요. 필사쟁이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판이라 금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금이가 여느 때처럼 붓을 놀리고 있는데 대장간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삼배로 동여맨 상처 사이로 선홍빛 피가 흘러내리고 사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살려주시오. 윤서진의 사가에서 도망쳐 나왔소. 그 사내가 바로 이유였습니다. 금이는 놀란 가슴을 억누르며 급히 사내의 상처를 동염해 주었지요. 그날 밤 석 노인은 금이에게 낡은 기록장 하나를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간수하거라. 물에 닿으면 붉은 빛을 띠는 황칠 먹물 배합법이 적혀 있느니라. 언젠가 내게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게야. 금이는 그 낡은 기록장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열쇠인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이후의 상처를 동염해주고 미음 한 그릇을 떠먹인 것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사내의 떨림이 겨우 가라앉자 금이는 조심스레 물었지요. 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이유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몇 번이고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되어 나오지를 못했지요. 마치 말로 뱉는 순간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이유는 허공을 응시한 채 주먹만 불끈 쥐었습니다. 금이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한 뼘쯤 더 타들어갈 무렵 이유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선양총남이라는 시집을 아시오?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 장안이 떠들썩하게 칭송하던 그 시집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윤서진이라는 자가 지었다 하여 왕에게까지 바쳐졌고 대제학 후보로 거론될 만큼 조선 문단을 뒤흔든 책이었습니다. 이후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 책에 실린 글은 한 글자도 윤서진의 것이 아니오. 모두 내 집안에서 3대에 걸쳐 피와 뼈를 깎아 빚어낸 문집이요. 금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이후의 집안은 대대로 문장의 뜻을 두어 증조부 때부터 시문을 모아왔지요. 조부는 평생을 바쳐 가문의 시조와 산문을 엮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다듬어 한 권의 문집으로 완성했습니다. 이후 역시 어릴 적부터 그 문집에 자신의 시를 더하며 언젠가 세상에 당당히 내놓을 날을 꿈꾸었지요. 허나 이후의 가문은 방색이 달랐습니다. 윤대감의 세력과 맞선 편에 서 있었지요.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년 전 윤서진이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술자리를 빌미로 가까이 다가왔고 문학을 논하자며 우정을 가장했지요. 이유는 고든 성정이되 사람을 의심하는 데는 서툰 선비였습니다. 윤서진이 내민 술잔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기까지 했지요. 그것이 실수였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소. 이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진은 이유의 서재에 드나들며 문집의 존재를 확인한 뒤 어느 날 밤 사가의 하인 수십 명을 풀어 이유의 집을 급습했지요. 문집은 물론이거니와 초고, 습작, 서찰에 이르기까지 글자가 적힌 것이면 닥치는 대로 쓸어갔습니다. 이유가 항의하자 돌아온 것은 주먹과 몽둥이였지요. 감히 나를 고발하겠다? 내 가문은 역적의 당색이다. 내가 입을 열면 너는 영모제로 삼족이 멸하고 나는 공신이 되는 것이야. 윤서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를 악물었으나 그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요. 당색을 빌미로 모함하면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유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사는 윤서진의 압력으로 하나둘 빼앗겼고 이유를 알아보는 문인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지요. 윤서진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벗들조차 길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리오. 내가 쓴 글이 저자의 이름으로 팔리는 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소? 이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슬픔인지 그 자신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이유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원본 한 부를 증거로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증조부의 친필이 남아있는 단 한 권, 그것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지요. 허나 오늘 밤 윤서진이 그마저도 빼앗으려 사내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칼을 들이대며 내놓으라 했소. 내가 끝까지 거부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소. 이유가 피 묻은 소매를 걷어 보였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이 팔뚝을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원본은 지켰소. 이것이 마지막 증거요. 허나 윤서진은 벌써 모든 것을 불태웠소. 증거 없는 내가 입을 열면 오히려 무고죄로 의금부에 끌려가는 것이요. 이유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에 베인 상처보다 금이의 가슴을 더 깊이 에었지요. 금이는 이유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윤서진의 아비 윤대감. 바로 그자가 3년 전 금이의 아버지 유백을 모함하여 옥사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비를 죽인 자의 아들이 또다시 무고한 이의 혼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금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후의 절망 속에서 금이는 3년 전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중에서 보내온 마지막 편지, 흐릿한 먹물로 겨우 적어보낸 그 한 줄이 떠올랐지요. 금아, 글은 죄가 아니다. 부디 붓을 놓지 말거라. 금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으나 이를 악물어 삼켰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유가 고개를 들었지요. 금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선비의 칼보다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비의 몸이요.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제가 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금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금이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창밖에서 첫 딸기 울었습니다. 긴 밤이 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것이 희망의 빛인지 파멸의 빛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금이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포도청의 칼날이 눈앞을 스쳤지요. 허나 날이 밝아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금이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서진의 책에서 허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그자의 명성을 조정 한복판에서 무너뜨리겠습니다. 금이는 성 노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성 노인이었으나 금이의 눈빛에서 옛 자신의 모습을 본 듯 기나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목숨 내가 거는 것이니 말리지는 않마. 대신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알려주마. 두 사람은 윤서진이 출간한 선양 총남의 초판본을 비밀리에 입수하여 종이 재질과 활자의 형태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금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쓰인 종이가 5년 전 나라에서 엉금한 사사로운 밀무역 한지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마리의 시작은 잡았습니다. 금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금이가 성 노인의 작업실에서 밀무역 한지의 증거를 정리하고 돌아가던 밤이었습니다.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금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시각에 노비가 밖을 돌아다니다 야경꾼에게 들키면 곤장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골목에서 횃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금이의 발이 멈추었지요. 뒤를 돌아보니 뒷골목에서도 횃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금이의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포졸인가 윤서진의 수하인가 어느 쪽이든 잡히면 끝이었지요. 담을 넘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금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은 손바닥 안에서 죽었지요. 소리내면 죽는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금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눈앞에 도깨비 탈을 쓴 사내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붉은 뿔에 험상궂은 이빨이 그려진 탈이었지요. 금이가 발버둥을 치려는 순간 머리 위로 검은 자루가 씌워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사라졌지요. 누군가가 금이를 번쩍 들어 올렸고 사방에서 빠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마나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니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지하였습니다. 자루가 벗겨졌을 때 금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사방 벽면을 가득 메운 것은 서책이었지요.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 사이로 촛불이 수십 개 타오르고 있었고 먹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진하게 찔렀습니다. 금이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저것들은 모두 금서였지요. 조정에서 엉금한 발각되면 목이 달아나는 책들이 이곳에 무려 수백 권은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제일 붓이 빠르다는 그 필사쟁이 계집이냐? 정면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돌리자 넓은 탁자 뒤에 떡 벌어진 어깨에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부채를 느릿느릿 붙이며 도깨비 탈 대신 맨 얼굴을 드러낸 채였습니다. 왼쪽 눈 위로 칼에 베인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입꼬리는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지요. 한양 지하 세계에서 도방주라 불리는 사내 장무길이었습니다.
한양 최대의 금서 유통망을 거느린 방각본업의 수계로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피마골에서 종이 한 장도 돌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금이는 겁을 삼키며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데려온 것이면 목적을 말하시오. 장무길이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걸걸하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계집이로군. 사내들도 내 앞에 끌려오면 오줌을 지리는 판에. 장무길이 부채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다. 금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정일 수 있었지요. 앉으라면 앉겠습니다. 허나 먼저 한 가지만 답해 주시오. 당신이 나를 어찌 알고 있는 것이오? 장무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성 노인의 대장간에서 밤마다 붓을 놀리는 계집. 한번 본 글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베끼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노비. 게다가 요즘 윤서진의 선양 총남을 캐고 있다며 금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행적이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었다니 아무리 조심한들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장무길이 탁자 위에서 서책 한 권을 집어 금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금이의 눈이 커졌지요. 그것은 선양 총남의 초판본이었습니다. 금이와 성 노인이 구하느라 죽을 고생을 한 바로 그 책이었지요. 그것 구하느라 고생 좀 했을 테지. 나는 12권을 갖고 있다. 금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내가 윤서진의 적인지 아군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지요.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직접적이로군. 좋아, 나도 직접적으로 말하마. 장무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윤서진의 아비 윤대감이 내 유통망을 조이고 있다. 금서 단속을 빌미로 내 사람들을 하나둘 잡아들이고 있지.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내 목이 달아난다. 장무길의 목소리에서 장난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배어 나오는 것이었지요. 내가 윤서진을 쓰러뜨리면 윤대감의 힘도 꺾인다. 그러면 나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 금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을 것이 무엇이 있소? 당신이 내일 아침 나를 윤서진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소? 장무길이 피식 웃었습니다. 영리한 계집이야. 좋다, 담보를 주마. 장무길이 손짓하자 도깨비 탈의 사내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금이의 숨이 멎었지요. 상자 안에는 윤대감이 밀무역상에게 보낸 친필 서찰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지된 한지를 대량으로 주문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면 되겠느냐? 내가 배신하면 이 서찰이 포도청으로 간다. 나도 죽지만 윤대감도 죽는 것이지. 서로 목줄을 쥐는 셈이니 배신할 이유가 없다. 금이는 서찰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글씨체, 종이 재질, 인주의 색깔, 위조가 아니었지요. 진짜였습니다. 허나 금이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소. 말해보아라. 자금과 유통망을 대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주시오. 품평의 당일 내가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오. 장무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궁궐 출입이라니 그것은 목숨 10개가 있어도 모자랄 일이었지요. 미친 계집이로군. 미치지 않고서야 윤서진을 이길 수 없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었지요. 장무길이 부채를 탁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대신 윤서진이 쓰러지면 그자의 서재에 있는 희귀보는 모조리 내 것이다. 그리하시오. 금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장무길이 손뼉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깨비 탈의 사내들이 일제히 나타나 무릎을 꿇었지요.
1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계집의 명을 4명으로 알아라.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이는 그제야 자신이 들어선 세계의 크기를 실감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지하세계의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가 금이 편으로 돌아선 것이었지요. 허나 그 순간 지하실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방주님, 큰일 났습니다. 도깨비 탈을 쓴 사내 하나가 뛰어들어오며 외쳤지요.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오늘 밤 대대적인 수색을 벌입니다. 피막골부터 시장통까지 모조리 뒤진다 합니다. 성 노인의 대장간 쪽으로도 포졸이 향하고 있다 합니다. 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 노인의 작업실에는 이후의 원본 대조 자료와 밀무역 한지, 증거물이 남아 있었지요. 그것을 빼앗기면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무길이 눈짓을 하자 도깨비 탈의 사내들이 금이의 양옆에 섰지요. 데려다 주어라. 그리고 증거물은 내 창고로 옮겨라. 금이는 사내들을 따라 지하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축축한 돌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숨가쁘게 달리며 금이는 속으로 되뇌었지요.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멀리 성 노인의 대장간 쪽에서 횃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금이의 심장이 벌렁거렸으나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 있었고 한양의 밤은 금이를 삼킬 듯 어두웠습니다. 동맹을 맺은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서진의 수하들이 한양 곳곳의 필사쟁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책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씨를 말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성 노인이 급히 금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년아, 당장 도구를 챙겨라. 포졸놈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금이의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대장간 뒷방에는 그동안 분석해온 종이 조각들과 석 노인의 귀한 활자 도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이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횃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이를 악물고 아궁이에서 젖은 집단을 끌어다 불 위에 올렸지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라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금이의 외침에 포졸들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금이는 무거운 활자 도구 보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담을 넘었지요. 날카로운 담 모서리에 팔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으나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성 노인의 등 뒤에 엎여 좁은 수로를 따라 도망치는 동안 금이의 손끝은 활자 도구의 미세한 결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금이는 깨달았지요. 활자의 작은 균열 하나, 먹의 농도 차이 하나만으로도 그 서책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가 가르쳐준 깨달음이었습니다. 금이는 이제 단순한 필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금이는 장무길의 지하 은신처 깊은 곳에서 밤낮 없이 서책들과 씨름하고 있었지요. 도방주의 유통망을 통해 입수한 윤서진의 옛 서찰 묶음이 금이의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먹 냄새가 올라왔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금이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였지요. 대부분은 별것 아닌 안부 서찰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벗들에게 보낸 허례허식 가득한 문안 인사, 기방에서 쓴 시시덕거리는 글귀들이었지요. 금이는 실망을 삼키며 다음 서찰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묶음의 맨 밑바닥에서 유독 빛바랜 서찰 한 장이 금이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종이의 질이 달랐습니다. 다른 서찰들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지요. 금이는 촛불 가까이 서찰을 가져갔습니다. 겉면에는 윤서진의 투박한 글씨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으나 종이를 빛에 비추는 순간 금이의 손이 멈추었지요. 글씨 밑으로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글씨였습니다. 먹물을 긁어내고 그 위에 새로 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금이는 숨을 죽이고 서찰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금이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지워진 글씨의 필체.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든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회계 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 점을 찍을 때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흘리는 습관, 어릴 적 금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며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유백의 글씨체였습니다. 금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질 뻔했지요. 금이는 떨리는 숨을 겨우 가다듬으며 품속에서 석 노인이 건네준 황칠 먹물 기록장을 꺼냈습니다.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지요. 황칠 먹물 배합법에 적힌 복원액, 지워진 먹물의 흔적을 되살려내는 약재 배합이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섞었습니다. 작은 사발에 물을 붓고 기록장에 적힌 대로 약재를 하나씩 넣었지요. 희뿌연 액체가 완성되었을 때 금이는 붓 끝에 그것을 묻혀 서찰 위에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숨을 참고 기다렸지요. 한숨, 두숨, 세숨. 그리고 서찰의 표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졌던 글씨가 붉은 빛을 띠며 하나둘 떠올랐지요. 처음에는 흐릿했으나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글자들이 하나하나 제 모습을 드러냈지요. 금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시였습니다. 아버지 유백이 쓴 시였지요.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행 아래에 선명하게 붉은 빛으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백. 금이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주먹을 쥐어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찰에 적힌 시는 선양 총남의 첫머리를 장식한 바로 그 시였지요. 한양 문단이 윤서진의 천재적 재능이라며 극찬한 그 시가 실은 금이의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서찰들을 하나하나 복원액으로 적셔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촛불이 달아가는 것도 잊은 채 금이는 미친 듯이 서찰을 펼치고 또 펼쳤지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서찰 23장 중 7장에서 아버지의 필체가 되살아났지요. 선양 총남에 실린 시 중 적어도 7수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이후에 가문 문집만 훔친 것이 아니었지요. 금이의 아버지 유백에게서도 글을 빼앗고 그 위에 제 이름을 더 씌운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서찰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었는가? 그 답이 이제야 완전히 맞춰졌지요. 유백은 자신의 글을 빼앗기는 것을 끝내 거부했고 윤서진과 윤대감은 입을 막기 위해 모함을 꾸며 아버지를 옥에 가두어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이야. 이유의 목소리였지요. 금이가 뒤를 돌아보니 이유가 문틈에 서서 금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울고 있소? 금이는 아무 말 없이 서찰을 이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유가 붉게 떠오른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유백 어른의 글씨란 말이오? 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양총남은 당신 가문의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비의 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당신과 제 아비 둘 다에게서 훔친 것이지요. 이후의 손에서 서찰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지하 은신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소.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금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굳어 있었지요. 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선양총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책은 금이에게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지요. 아비의 무덤이었고, 아비의 관이었고, 아비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발로는 안 됩니다. 금이가 돌아서며 말했지요. 고발을 하면 윤대감이 막을 것입니다. 포도청도 의금부도 윤대감의 손아귀에 있지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증거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그렇다면 어찌할 작정이요? 금이의 눈이 촛불에 반사되어 이글거렸습니다. 윤서진 스스로가 만천하 앞에서 자신이 도적임을 자백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제 손으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걸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유가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것이 가능하오? 금이는 대답 대신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장무길의 사내들이 수소문해온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 종이의 맨 위에는 크게 써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기축년 100일장 및 서책 품평회. 열흘 후 왕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윤대감이라 해도 왕의 눈앞에서 증거를 없앨 수는 없지요. 이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전에서 윤서진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허나 그냥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다. 윤서진이 왕에게 바치는 바로 그 책이 스스로 진실을 외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금이는 품속에서 황칠 먹물 기록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물에 닿으면 지워진 글씨가 붉게 되살아나는 신비의 배합법이었지요. 이유는 한참을 말없이 금이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요. 금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러설 곳이 없을 뿐입니다. 열흘.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지하 은신처의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흔들렸고 금이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거대하게 흔들렸지요. 바깥에서는 한양의 새벽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열흘 뒤면 그 종소리가 윤서진의 조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금이의 최후를 알리는 종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이와 이유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윤서진의 가짜 서책을 감별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장무길의 은신처 깊은 곳,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수십 권의 서책을 펼쳐놓고 종이의 결을 만지고 먹의 농도를 비교하고 활자의 미세한 흠집을 대조하는 밤들이 이어졌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유가 먹을 갈아 금이에게 건네는데 손끝이 금이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붓을 멈추었지요. 촛불에 비친 금이의 눈동자에 이유의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먼저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밤이 깊었소.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 좀 쉬시구려. 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가슴이 알 수 없이 뛰고 있었으나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이가 잠에서 깨니 베개맡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매와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귀한 붓 한 자루가 비단에 쌓여 있었지요. 상자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붓이 그대의 손에서 진실을 피워내기를. 금이는 한참을 그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허나 이내 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천한 노비였습니다. 훗날 이유가 가문을 되찾고 우뚝 섰을 때 자신의 존재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었지요. 금이는 매와 붓을 품속에 깊이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윤서진과 싸우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달빛이 금이의 볼 위로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비추었으나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품평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금이는 장무길의 지하토굴에서 마지막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지요. 성 노인이 만든 특수 약재에게 농도를 시험하고 품평회 당일의 동선을 점검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밟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서진의 수하 중에 강포교라 불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포도청의 포교였으나 윤대감에게 매수되어 사가의 개가 된 사내였지요. 이 자는 코가 귀신같이 밝아 한양 뒷골목의 모든 움직임을 낱낱이 포착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강포교가 금이의 존재를 처음 의심한 것은 7일 전이었습니다. 한양 시장통에서 밀무역 한지를 수소문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지요. 강포교는 수화셋을 풀어 그 뒤를 밟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소득이 없었지요. 허나 나흘 전 장무길의 사내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주막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료에게 하는 말이 포도청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도방주님이 요즘 어떤 계집 때문에 바쁘시다. 글을 귀신같이 쓰는 노비라던데 윤도령 서책을 파헤치고 있다더라. 이 한마디가 강포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강포교는 즉시 한양의 외거노비 명부를 뒤졌지요. 윤대감 가문에 딸린 외거노비 중 젊은 여인, 그를 알 가능성이 있는 자, 최근 행적이 수상한 자, 조건을 하나씩 좁혀나가자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 유백의 딸 금이. 강포교는 흉악한 미소를 지었지요. 3년 전 모함으로 죽인 사리의 딸이 살아서 복수를 꾀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윤서진에게 큰 공을 세울 기회였습니다. 강포교는 금이의 어머니가 사는 토담집부터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밤 금이가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주러 잠시 들른 것을 확인했지요. 금이의 얼굴을 또렷이 본 강포교는 곧장 윤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찾았습니다. 유백의 딸년이옵니다. 필사쟁이 노릇을 하며 도령님의 서책을 캐고 있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장무길이라는 반각본업 수계와 손을 잡고 이유와도 내통하고 있사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유백의 딸이라고? 그 죽은 사리의 씨앗이 감히? 윤서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허나 곧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지요. 분노 대신 잔인한 계산이 그 눈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그년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지. 그년의 급소를 찌르면 된다. 윤서진의 칼끝은 금이의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날 밤 포졸 6이 금이 어머니의 토담집을 급습했지요. 병석에 누워 기침을 하던 노모는 저항할 힘도 없이 들것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놀라 뛰어나왔으나 포졸들의 칼집 소리에 문을 닫아걸 수밖에 없었지요. 금이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무길의 사내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와 한마디를 던진 순간 금이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지요. 금이, 내 어미가 윤서진 사가로 끌려갔다. 금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갔다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금이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무길의 은신처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도방주님, 위가 뚫렸습니다. 급보가 잇따라 날아들었지요. 강포교가 이끄는 포졸들이 장무길의 지하토굴 입구 중 하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장무길의 사내들이 급히 입구를 막았으나 포졸들은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지요. 연기가 토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사방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서책들이 쌓인 선반이 쓰러지고 도깨비 탈의 사내들이 기침을 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두 빠져나가라. 동쪽 수로로 퇴각이다. 장무길이 우렁차게 외쳤지요. 사내들은 훈련된 듯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으나 불길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금이와 이유는 장무길의 사내들에게 떠밀리듯 동쪽 수로로 향했습니다. 축축한 돌바닥에 물이 흘렀고 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등 뒤에서 목재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서책이 불에 삼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수로 출구에 다다랐을 때 금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무길이 마지막으로 토굴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안고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의 두 팔에는 금이가 모아놓은 증거 서찰 묶음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켰다. 장무길이 숨을 헐떡이며 금이에게 서찰 묶음을 던져주었지요. 그의 도포 자락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허나 안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방주님, 장형이 잡혔습니다. 또 한 명의 사내가 달려왔지요. 장무길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장형이 퇴각 도중 포졸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무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장형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의 목이 달아간다. 시간이 없다. 장무길이 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집아, 들어라. 장형은 사흘을 버틸 수 있다. 사흘 안에 끝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사흘. 품평회까지 남은 시간도 정확히 사흘이었지요.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이의 품속으로 종이 쪽지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윤서진이 보낸 정갈이었지요. 장무길의 사내 하나가 불에 탄 토굴 잔해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갈을 펼쳤습니다. 이유가 가진 친필 원본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 어미는 살려주마.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윤서진의 비웃음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이유의 친필 원본. 그것은 윤서진의 표절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물증이었습니다. 증조부의 친필이 남아있는 단 한 권. 이유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바로 그 책이었지요. 그것을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넘기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금이는 정갈을 쥔 채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동쪽 수로의 출구에서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금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금이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원본을 넘기시오. 금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이유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기면 당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길이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책은 없소. 이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금이는 이유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금이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허나 금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넘기지 않겠습니다. 넘기는 척만 할 것입니다. 이유의 눈이 커졌지요. 무슨 뜻이오? 금이는 일어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에는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윤서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자가 왕에게 바칠 서책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바치는 척하면 윤서진은 승리감에 도취될 것이고 저를 자기 사가에 들릴 것입니다. 장무길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겠다는 소리로군.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지요. 금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금이의 삼배옷자락을 흔들었으나 금이의 눈빛만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승리든 죽음이든 어느 쪽이 되었든 말이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금이의 손에는 석 노인이 건네주었던 낡은 기록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칠 먹물 배합법, 물에 닿으면 지워진 글씨가 붉게 되살아나는 신비로운 먹물의 비법이었지요.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석 노인이 과거 주자소에서 빼돌린 옛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윤서진이 수년 전 대과에 합격했을 때 제출한 답안지의 사본이 그 속에 있었지요. 금이는 황칠 먹물 배합법에 따라 약재를 섞어 시험 삼아 문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금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워졌던 글씨가 붉은 빛을 띠며 하나둘 떠올랐지요. 그리고 원래 작성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백, 금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윤서진의 대과 합격 답안지마저도 금이의 아버지가 쓴 글이었던 것입니다. 윤서진은 과거 시험 때부터 남의 글을 훔쳐온 사기꾼이었고 이를 주도하고 뒷배를 봐준 자가 바로 현 좌의정 윤대감이었지요. 금이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글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금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문서야말로 윤서진의 가문을 통째로 뒤엎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지요. 금이의 눈에서 슬픔이 걷히고 차가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금이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자의 칼은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지만 진실이 담긴 글은 그들의 가문과 명예를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바쁘던 노비 소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금이는 조선 최고의 서책 감별사이자 아비의 원혼을 달래줄 복수자로 거듭나고 있었지요. 금이는 석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석 노인은 남은 두 손가락으로 턱을 쓸더니 씩 웃었습니다. 내 손가락 세 개를 앗아간 놈들에게 갚을 날이 왔구나. 말해보거라. 금이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왕 앞에서 열리는 품평의 당일 윤서진이 바칠 서책이 가짜임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물에 닿으면 원래 저자의 이름이 떠오르는 황칠 먹물의 화학적 반응을 대중 앞에서 시연하는 것, 그것이 금이가 준비하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윤서진이 왕에게 바칠 최종본에 황칠 먹물을 미리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금이는 이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본을 넘기는 척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서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의 얼굴이 굳었으나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이는 윤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항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후의 친필 원본이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윤서진은 코웃음을 치며 가짜 원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이가 밤새 정성스레 베껴 쓴 위작이었으나 윤서진의 눈으로는 구별할 재간이 없었지요. 처음부터 일이 나왔어야지. 아깝다, 내 재주가. 내 필사방에서 일해라. 품평회가 끝날 때까지 내 어미는 건드리지 않으마.
금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윤서진의 사가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꺾인 노비의 모습이었으나 금이의 속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사냥감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금이는 윤서진의 필사방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품평의 이틀 전 밤 윤서진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서재에 몰래 들어갔지요. 왕에게 바칠 최종 인쇄본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석 노인이 만들어준 특수 약재액을 꺼냈지요. 무색무취의 그 액체를 서책 표지의 먹물에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들게 했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이 서책은 윤서진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서책을 원래대로 놓고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발걸음만은 평온했지요. 품평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금이가 필사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금이의 팔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인연 어디를 다녀오는 게냐? 윤서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그가 금이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재에서 무엇을 했느냐? 되지 못할까? 금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의 수하들이 달려들어 금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곧이어 포졸들이 들이닥쳐 금이를 포박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진은 이미 이후의 은신처까지 알아낸 뒤였지요. 같은 시각 이후 역시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너희 둘 다 대역죄인으로 저작거리에 효수하마. 윤서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이와 이유는 차가운 옥사 바닥에 나란히 던져졌지요. 어둠 속에서 이유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지요. 허나 금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바칠 서책에 이미 진실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품평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옥사의 철창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이야, 이 늙은이가 왔다. 성 노인이었습니다. 남은 두 손가락으로 옥졸의 열쇠 꾸러미를 쥐고 서 있었지요. 그 뒤로 도깨비 탈을 쓴 사내 대여섯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잡혀간 줄 알았던 장무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서 나오너라. 시간이 없다. 철창이 열리고 금이와 이유가 밖으로 나왔지요. 허나 그 순간 옥사 밖에서 포졸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주다. 죄인이 도망친다. 성 노인은 금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거라. 어서 품평회장으로 가서 글의 힘을 증명하거라. 할아버지. 금이가 뒤를 돌아보았으나 성 노인은 이미 포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남은 두 손가락으로 활자 망치를 쥔 노인의 뒷모습이 산처럼 우뚝했지요. 이 손가락 세 개의 빚을 오늘 받으마. 덤벼라, 이게 같은 놈들아. 금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이후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상복으로 갈아입고 대궐 앞 품평회장을 향해 내달렸지요. 등 뒤에서 성 노인의 외침이 새벽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품평회장은 장엄했습니다. 임금의 어자 아래로 조정 대신들이 도열하고 한양에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윤서진은 비단 도포를 갖추어 입고 의기양양하게 서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선양 총남 속편을 바치옵니다.
윤서진이 무릎을 꿇고 서책을 올리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품평회장 입구에서 피투성이의 두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금이와 이유였지요. 관원들이 기겁하며 일어섰고 포졸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친년이 감히 어전을 범하다니. 당장 끌어내라. 윤서진이 악을 썼습니다. 허나 금이는 어자를 향해 엎드려 절하며 목 놓아 외쳤지요. 전하, 소녀는 죽은 살이 유백의 딸이옵니다. 저 윤서진이라는 자가 바치는 서책은 모두 훔친 것이옵니다. 소녀의 아비가 쓴 글이요. 이후 선비의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온 문집이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미친 노비년의 헛소리이옵니다. 전하, 당장 목을 베소서. 임금이 손을 들어 장내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전하, 윤서진이 들고 있는 바로 그 서책이 증거이옵니다. 궁궐 샘터에 맑은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윤서진이 비웃었지요. 물을 부으면 책이 망가질 뿐이다. 미친년의 헛소리에 속지 마시옵소서. 임금이 잠시 생각하더니 내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사발이 가져와졌지요. 내시가 서책 표지 위로 물을 부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진의 이름으로 인쇄되어 있던 서책의 표지가 서서히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빛 속에서 두 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이유, 유백, 원래 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내에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성 노인의 황칠 먹물 배합법과 금이의 두뇌가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서진, 할 말이 있느냐? 윤서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윤서진이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유가 품속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임금 앞에 바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윤서진이 과거 시험 때부터 20여 년간 타인의 글을 훔쳐온 기록이옵니다. 이를 묵인하고 주도한 자는 현 좌의정 윤대감이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좌의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임금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금이가 성 노인의 주자소 기록과 대조하여 정리한 그 장부에는 윤서진이 빼앗은 글의 목록과 원래 저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 장부에 적힌 문서들에도 물을 부어 보시옵소서. 임금의 명에 따라 윤서진의 옛 과거 답안지 사본에 물이 뿌려졌습니다. 역시나 붉은 글씨가 떠올랐지요. 유백이라는 이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금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던 사건의 전말이 비로소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유백은 윤서진에게 글을 빼앗기는 것을 거부했고 입을 막기 위해 모함을 받아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지요. 임금의 눈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느냐. 금이는 차가운 품평회장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을 삼킨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붉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아비가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임금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윤서진과 좌의정 윤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일가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지요. 두 사람은 변방으로 위리안치되어 평생 울타리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혼을 훔친 자, 그 벌이 이보다 가벼울 수 없느니라. 임금의 준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지요. 이후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문집은 이후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듬해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한림원의 관원이 되었지요. 금이에게는 임금의 특별한 은전이 내려졌습니다. 천민 신분에서 면천하여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금이는 어전에 엎드려 눈물로 사은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옥사를 깨부순 성 노인은 끝내 포졸들의 칼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허나 임금은 성 노인의 명예를 주자소의 전설로 복권시켰고 그의 이름은 활자장의 으뜸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금이는 한양 중심가에 작은 기와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편액 하나를 걸었지요. 묵향각. 신분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글을 배우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 노인의 유지를 잇고 아버지처럼 글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이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금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지요. 묵향각의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활짝 핀 매화 아래에서 금이가 먹을 갈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관복을 벗어든 이유가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구려. 금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아무 대꾸 없이 금이의 맞은편에 앉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매화 문양이 새겨진 붓이었습니다. 예전에 금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붓이었지요. 이 붓이 진실을 피워냈소. 이제는 그대의 글을 써주시오. 금이는 붓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억누를 것도 없었지요. 매화 향기가 두 사람 사이로 은은히 번졌고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훗날 금이와 이유는 신분의 벽을 허물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묵향각을 지키며 조선의 새로운 문풍을 이끌어가는 숨은 공조자로 평생을 함께했지요. 금이의 붓끝에서 태어난 글들은 한양 장안에 조용히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권력의 칼날은 한 시대를 지배하지만 진실을 담은 문장은 만대의 시간을 흘러 영원히 살아 숨쉰다 했습니다. 금이와 이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지요. 붓 한 자루의 힘이 칼 100자루보다 강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 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글은 있을지언정 지워지는 진실은 없습니다. 물에 닿아 붉게 피어오르는 먹물처럼 진실은 반드시 제 빛깔을 되찾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